서유아의 움직임은 물처럼 조용하고 공기처럼 흔적이 없었다. 그녀는 거대한 저택의 복도를 걸을 때도 대리석 바닥에 발소리를 거의 내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천명그룹 강태준 회장의 아내로 살면서 그녀가 완벽하게 터득한 기술이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화려한 가구나 값비싼 예술품들 사이에서 희미했고, 강태준은 바로 그런 점을 사랑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제국을 장식하는 가장 값비고 조용한 트로피로 여겼다. 그날 오후 유아는 남편의 서재에 있었다. 태준이 중요한 재단 이사회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막 떠난 참이었다. 그녀는 그가 서명해야 할 자선 기부 서류를 찾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몇 안 되는 공식적인 역할 중 하나였다.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위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평소와 다른 물건 하나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태준이 업무용으로 쓰는 두 번째 휴대폰이었다. 그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이었지만 오늘 밤은 어찌 된 일인지 서두르다 잊은 모양이었다. 화면이 잠시 켜지며 메시지 알림이 떴다. 발신인은 김 변호사였다. 김민정 변호사는 천명그룹의 법무팀 소속이자 강 회장 일가의 개인적인 법률 자문을 도맡고 있는 인물이었다. 유하는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메시지의 내용은 결코 업무적인 것이 아니었다. 오늘 밤 호텔에서 정말 좋았어요, 회장님. 다음 주 재판 준비 서류는 내일 아침에 보내드릴게요. 그 순간 서재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유하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눈물도 분노의 외침도 없었다. 대신 기이할 정도로 차가운 평온함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젊은 여배우 신인 앵커, 심지어 자신의 비서와도 스캔들이 있었다. 그때마다 유하는 침묵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침묵을 용서와 무능함으로 해석했다. 그는 그녀가 감히 자신을 떠날 수 없다고, 천명그룹의 안주인이라는 달콤한 감옥을 스스로 박차고 나갈 리 없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김민정 변호사는 달랐다. 그녀는 단순한 유흥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배신을 넘어선 모독이었다. 유하는 휴대폰을 조용히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천 개의 톱니바퀴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지난 몇 년간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그녀가 해온 것은 단순히 자수를 놓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했다. 강태준이 거실에서 비자금에 대해 통화할 때, 서재에서 탈세 계획을 논의할 때 그는 아내가 근처에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가구의 일부로 여겼고 바로 그 오만함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될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수백 벌의 명품 드레스와 보석들이 진열된 그곳은 다른 이들에게는 꿈의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황금 세장이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지나쳐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금고로 다가갔다. 복잡한 비밀번호와 지문 인식을 거쳐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보석 상자 대신 여러 개의 외장 하드 드라이브와 두꺼운 서류철 몇 개가 들어있었다. 지난 5년간 모아온 강태준과 천명그룹의 불법적인 거래 증거들이었다. 계약서 사본 비밀 계좌 내역 불법 로비 자금 흐름도, 그리고 결정적인 녹취 파일들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작은 가방에 옮겨 담았다. 그 다음 그녀가 한 일은 여행 가방을 꺼내는 것이었다. 거대한 드레스룸 한쪽을 차지한 수십 개의 명품 캐리어 중에서 그녀는 가장 작고 평범한 검은색 기내용 캐리어를 골랐다. 그녀는 마치 내일 아침 짧은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옷 몇 벌과 최소한의 화장품을 챙겼다. 하지만 가방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방금 금고에서 꺼낸 증거들이 담긴 가방을 넣었다. 그녀의 미래와 복수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모든 준비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집안의 사용인들은 안주인이 조용히 짐을 싸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도 감히 묻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이 집의 또 다른 권력이었다. 저녁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강태준이 돌아왔다. 그는 만찬에서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한 덕분에 기분이 매우 좋았다. 그는 휘파람을 불며 현관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는 멈춰섰다. 저택의 거대한 중앙 홀 샹들리에의 화려한 불빛 아래 서유아가 작은 캐리어 하나를 옆에 두고 서 있었다. 그녀는 외출용 코트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태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집사에게 건네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게 무슨 쇼야? 또 조용한 시위라도 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함께 조소가 섞여 있었다. 그는 유하의 이런 행동을 몇 번 겪어봤다. 그가 외박을 하고 들어온 다음 날이면 그녀는 종종 말없이 정원을 거닐거나 식사를 거부하곤 했다. 태준에게 그것은 그저 귀찮고 유치한 투정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턱을 가볍게 손으로 쥐고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내 돈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틸 거면서 어딜 가겠다고. 유하는 그의 손을 쳐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 안에는 사랑도 미움도 슬픔도 없었다. 마치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날아간 듯한 공허함만이 존재했다. 태주는 처음 보는 그녀의 눈빛에 순간적으로 섬뜩함을 느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지만 그의 오만함은 그 감각을 묵살했다. 그는 그녀가 결국에는 굴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말해봐. 뭐가 또 불만인데.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 가방이든 차든 뭐든 사줄 테니 이런 유치한 짓은 그만하고. 그가 회유하듯 말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문제 해결 방식이었다. 돈으로 모든 감정을 덮어버리는 것. 그러나 유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그녀는 몸을 돌려 거대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내 허락 없이 어딜 가려는 거야. 그러나 유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멈춰서서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태주는 거의 들을 수 없었다. 이 손 놔, 강태준 씨. 내 몸에 손댈 자격 당신에겐 없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태주는 너무나 놀라 순간적으로 손에 힘이 풀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유하는 앞으로 걸어나갔다. 대리석 바닥 위로 캐리어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는 마치 이 거대한 저택의 심장이 멈추는 소리 같았다. 집사와 사용인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다. 유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과거를 그 문턱에 남겨두고 가려는 듯 망설임 없이 밖으로 나갔다. 문 밖에는 평범한 택시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미리 불러둔 것이었다. 그녀는 직접 캐리어를 트렁크에 싣고 차에 올라탔다. 태주는 멍하니 그 모든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저 여자가 정말로 떠난다고 감히. 택시가 저택의 긴 진입로를 따라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태주는 분노보다는 황당함이 더 컸다. 그는 허수음을 터뜨렸다. 그래, 가봐라.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보자. 그는 그녀가 곧 돈이 떨어지고 갈 곳이 없어지면 꼬리를 내리고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서유아라는 여자를 그리고 지난 10년간 그녀가
자신의 그늘 아래서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가 무시했던 침묵의 시간 동안 그녀는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성을 쌓고 있었다. 택시 안에서 유하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저택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심장이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시작이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었다.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다. 알겠습니다. 사무실은 준비되었습니다. 유하는 휴대폰을 끄고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텅 빈 눈동자에 비쳤다. 강태준이 버린 조용한 트로피는 이제 그의 목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 서유아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익숙하지 않은 침묵 속에서 눈을 떴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유하가 드레스룸에서 조용히 옷을 고르거나 아래층에서 그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기척이 느껴져야 했다. 하지만 오늘은 저택 전체가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다. 그는 잠시 동안 그녀가 돌아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기대를 품었지만 옆자리에 차갑게 정돈된 이불은 현실을 직시하게 했다. 분노가 천천히 차올랐다. 감히 서유아가 자신을 떠나 그는 거칠게 침대에서 일어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침부터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유아 명의로 된 모든 신용카드와 계좌 당장 동결시켜 커피 한 잔도 못 사 마시게 만들어.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 추적해서 보고해. 그는 돈줄을 끊으면 그녀가 하룻밤 만에라도 빌러 돌아올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직접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모든 것은 그가 베푼 것이었다. 태주는 샤워를 하고 평소처럼 완벽하게 수트를 차려입고 회사로 향했다. 그는 이 작은 소동이 자신의 하루를 망치게 둘 생각이 없었다. 이사회에 참석하고 몇 개의 결제 서류에 서명하고 저녁에는 새로운 투자 파트너와 식사를 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아내의 부재를 잊으려 애썼다. 그러나 오후 늦게 그의 개인 재무팀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의 오만한 평정을 산산조각냈다. 팀장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회장님, 그게 사모님 명의의 자산을 동결할 수가 없습니다. 태주는 미간을 짚었다. 무슨 소리야? 내 지시를 못 알아들었나? 팀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동결할 자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모님께서 관리하시던 개인 계좌들은 대부분 몇 달 전 아니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다른 곳으로 이전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신탁펀드로 보입니다. 태주는 순간 숨을 멈췄다. 서유아는 결혼 전 돌아가신 부모님에게서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당연히 자신의 재산에 비하면 푼돈이라 생각했다. 그 돈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통제 밖에서 관리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그의 눈을 피해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획된 반란이었다. 한편 서울의 한적한 오피스텔 지역 유하는 막 잠에서 깬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머무는 곳은 태준의 저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작고 소박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녀의 손길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창문으로는 따스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실크 가운이 아닌 편안한 면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처음으로 느껴보는 완전한 자유였다. 그녀는 작은 부엌에서 직접 내린 커피를 들고 옆방으로 향했다. 그곳은 침실보다
더 넓은 공간으로 그녀의 새로운 전쟁 기지였다.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1000명 그룹의 조직도 재무제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현황들이 복잡하게 떠 있었다. 그녀는 밤새 자료를 검토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정해져 있었다. 강원도 청정 지역에 건설 중인 최고급 빌라 단지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였다. 엘리시안 필드는 강태준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야심작이었다. 그는 그곳을 VVIP들만을 위한 비밀스러운 휴양지로 만들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까다로운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하고자 지역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건넸고 심각한 토양 오염 가능성을 지적한 최초의 보고서를 묵살했다. 유하는 그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서재에서 원본 보고서와 뇌물 거래 내역이 담긴 장부를 몰래 복사해 두었다. 그녀는 정보를 무작정 언론에 터뜨리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 뻔한 방식이었고 강태준이 돈으로 쉽게 막을 수 있었다. 그녀의 방식은 훨씬 더 정교했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인 척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작은 환경단체에 접촉했다. 그들은 자금도 힘도 없었지만 진정성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들이었다. 유하는 그들에게 결정적인 증거의 일부만을 흘렸다. 바로 묵살된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에 명시된 특정 중금속 수치와 오염 예상 지역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였다. 그녀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엘리시안 필드 부지 A7 구역의 토양을 검사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될 것입니다. 천명건설은 이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증거 자료 전체를 주지 않았다. 그들이 스스로 진실을 파헤치고 그 과정에서 더 큰 분노와 여론의 지지를 얻게 만드는 것이 그녀의 계획이었다. 씨앗을 심어주되 숲은 그들 스스로 가꾸게 하는 방식이었다. 며칠 후 강태준의 사무실에 비상이 걸렸다. 엘리시안 필드 건설 현장에 법원의 공사 중지 가처분 명령서가 도착한 것이다. 그 작은 환경단체가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토양 시료를 채취해 독립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고 유하가 말한 그대로 심각한 오염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그들은 즉시 법원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고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렸다. 1000명 그룹의 친환경 럭셔리 빌라 프로젝트는 하루아침에 독극물 빌라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태준은 보고를 받으며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 던졌다. 도대체 어디서 정보가 샌 거야? 그깟 벌레 같은 놈들이 어떻게 알고? 그는 분노했지만 이 사건을 여전히 아내와 연결짓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서유하는 돈 문제로 쩔쩔매고 있을 연약한 여자일 뿐 이렇게 정교한 공격을 계획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내부 배신자를 색출하라고 소리치며 애꿎은 임원들을 닥달했다. 그의 의심은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었고 그 사이 유하는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밤 태준은 텅 빈 저택으로 돌아와 홀로 비싼 위스키를 마셨다. 엘리시안 필드건으로 주가는 소폭 하락했고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하지만 그를 더 괴롭히는 것은 자산 동결에 실패했다는 사실이었다. 서유아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명백한 증거. 그는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무지함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술잔을 벽난로에 던져버렸다.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가 고요한 저택에 울려 퍼졌다. 같은 시각 유아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서 창밖의 야경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엘리시시안 필드 공사 중단이라는 헤드라인의 뉴스 기사들이 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복수의 미소이자 되찾은 자아의 미소였다. 그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거대한 성벽에 낸 작은 흠집에 불과했다. 하지만 가장 단단한 성벽도
가장 작은 균열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법이다. 그녀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에 가해진 첫 번째 공격은 성공적이었지만 서유아는 그것이 거대한 제국에 경미한 소란을 일으킨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태준은 돈과 권력으로 문제를 덮어버리는데 능숙했다. 환경단체의 저항은 시간을 벌어줄 뿐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는 못할 터였다. 더 강력하고 더 정교하며 그의 심장부를 직접 겨눌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다. 그녀는 이미 그 무기가 될 사람을 마음속에 정해두었다. 그의 이름은 백승호였다. 5년 전 백승호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국내 최고 증권사의 수석 애널리스트가 된 그는 날카로운 분석과 정직함으로 명성이 높았다. 그는 천명그룹의 성장세 이면에 숨겨진 부실한 재무 구조와 과도한 부채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시장은 그의 보고서에 열광했지만 강태준은 분노했다. 태준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백승호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거짓 스캔들을 만들어냈다. 언론과 검찰은 태준의 각본대로 움직였고 백승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유하는 백승호의 몰락 과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남편이 서재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음모를 꾸미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당시 무력했지만 그날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두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제 그 녹음 파일이 백승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열쇠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현재 그의 행방을 찾았다. 백승호는 세간의 눈을 피해 서울 외곽의 낡은 상가 건물에서 투자 컨설팅이라는 이름의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유하는 직접 그를 찾아갔다. 약속도 없이 찾아간 그녀를 보고 백승호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맞았다. 그의 눈에는 한때 총명하게 빛나던 기운 대신 세상에 대한 깊은 불신과 피로가 어려 있었다. 그는 화려한 옷차림의 유하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VVIP 재테크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부유한 자들의 위선에 신물이 난 사람이었다. 유하는 그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대신 작은 USB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5년 전 강태준 회장이 당신을 어떻게 함정에 빠뜨렸는지에 대한 대화 녹음 파일 원본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 변호사들과의 대화죠. 백승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의 눈이 가늘어지며 그녀를 꿰뚫을 듯이 쳐다보았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저는 강태준 회장의 아내 서유하였습니다. 유하의 대답에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백승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강태준의 아내가 나에게 왜 이런 걸 주는 거지? 새로운 함정인가 아니면 부부싸움이라도 하고 가출한 철부인께서 복수놀이라도 하고 싶은 건가? 그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유하는 그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복수놀이가 아닙니다. 전쟁을 하려는 겁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사무실의 공기를 갈랐다. 나는 정보와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정보를 이용해 천명그룹의 심장을 먹게 할 수 있는 전략적 지식을 가지고 있죠. 나는 당신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아주고 싶고, 당신은 내가 그를 무너뜨리는 것을 도와주면 됩니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백승호 씨.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다. 강태준은 당신의 인생을 짓밟았고 지난 10년간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공동의 적이 있습니다. 백승호는 한동안 말없이 그녀가 내민 USB와 그녀의 뒷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은 듣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이름이었다. 다시는 그 지옥과 얽히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잊고 있던 복수심과 억울함이 불꽃처럼 되살아나고 있었다. 저 여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는 결국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다. 헤드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강태준의 오만한 목소리와 변호사들의 비열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백승호의 손은 분노로 떨렸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유하가 가져온 증거는 완벽했다. 그는 헤드폰을 벗어 던지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유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뜨거운 분노와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 한마디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맹이 결성되었다. 그날 이후 백승호는 유하의 비밀 사무실로 합류했다. 그곳은 작았지만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고성능 컴퓨터들로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밤낮으로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천명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자금 흐름을 분석했다. 유하는 강태준의 아내로 살면서 알게 된 모든 내부 정보를 쏟아냈다.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방법, 자회사들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위장한 자금 세탁까지. 그녀의 기억력은 사진처럼 정확했다. 백승호는 그녀가 던져주는 정보의 조각들을 놀라운 속도로 맞춰나갔다. 그는 금융 전문가의 시각으로 천명그룹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찾아냈다. 여기입니다. 천명물산. 그룹의 모든 자금이 거쳐가는 핵심 계열사인데 최근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 해외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이 채권의 신용등급이 약간만 흔들려도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정해졌다. 직접적인 공격 대신 천명그룹의 신용도를 서서히 잠식시켜 금융시장 전체가 그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천명물산이 발행한 해외 채권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보들을 교묘하게 가공하여 신용평가사와 해외 투자자들에게 익명으로 흘리기 시작했다. 정보의 출처는 절대로 추적할 수 없도록 여러 국가의 서버를 거쳤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독을 거인의 혈관에 주입하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이를 진행하면서 백승호는 서유아라는 여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냉철한 전략가였고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지휘관이었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모든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했다. 때로는 그의 날카로운 분석보다 그녀의 직관적인 통찰이 더 정확할 때도 있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침묵 속에서 세상을 읽는 법을 배운 것이다. 어느 늦은 밤, 작전 계획을 세우던 백승호가 문득 화이트보드를 가득 메운 복잡한 도표를 보며 말했다. 그는 자기가 누구와 결혼했는지 전혀 몰랐던 것 같군요. 그의 말에 유하는 잠시 펜을 멈추고 화이트보드를 응시했다. 그 위에는 강태준의 제국을 무너뜨릴 설계도가 빽빽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는 나를 장식품이라고 생각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조용했다.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장식품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체스판은 완벽하게 짜였고 이제 킹을 잡기 위한 첫 번째 말이 움직일 차례였다. 서유아와 백승호가 심은 의심의 씨앗은 금융시장이라는 비옥한 토양에서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자라났다. 그들이 유출한 정보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었다. 대신 천명물산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미묘한 불일치, 해외 자회사들의 의심스러운 현금 흐름, 그리고 강태준 회장의 과거 공격적인 M&A 이력들을 교묘하게 엮어놓은 분석 자료에 형태를 띄었다. 그것은 마치 여기에 불은 나지 않았지만
기름이 흥건하고 부싯돌이 널려 있다고 속삭이는 것과 같았다. 첫 번째 균열의 소리는 홍콩에서 들려왔다.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신용평가기관이 천명물산의 장기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공식적인 이유는 최근 불거진 환경 문제로 인한 우발 부채 가능성 및 지배 구조의 불투명성이었지만 시장의 영리한 선수들은 그 이면에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음을 직감했다. 천명그룹의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7% 이상 폭락했다. 강태준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고작 환경단체놈들 시위 하나 때문에 신용 등급이 흔들린다는 게 말이 돼. 그가 재무 담당 사장에게 서류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다. 사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해명했다. 회장님, 단순히 엘리시안 필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발행한 해외 채권에 대한 부정적인 루머가 월가에서 돌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 회사를 흔들고 있습니다. 강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어리석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엘리시안 필드에 대한 공격과 해외 채권에 대한 루머. 이것은 명백히 누군가의 잘 짜인 각본이었다. 내부 배신자다. 그가 싸늘하게 말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가능한 용의자들의 명단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호시탐탐.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사촌 동생. 최근 프로젝트에서 자신과 의견 충돌을 빚었던 계열사 사장 아니면 경쟁사인 태성그룹의 소행일 수도 있었다. 그의 의심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그룹 감사팀을 소집해 강도 높은 내부 감사에 착수하라고 명령했다. 임원들의 컴퓨터는 압수되었고 통화 내역과 이메일은 샅샅이 조사를 당했다. 평생을 천명그룹에 바친 충직한 직원들마저 잠재적인 배신자로 취급받았다. 회사 전체가 공포와 불신의 분위기에 휩싸였다. 직원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중요한 업무들은 마비 상태에 빠졌다. 강태준은 질서를 잡기 위해 채찍을 들었지만 그 채찍은 오히려 제국의 기둥들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박진수 전무가 첫 번째 희생양이 되었다. 그는 20년간 강태준의 아버지를 모셨고 태준의 경영 승계 과정에서도 큰 공을 세운 충신이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천명물산의 무리한 부채 확대에 대해 유일하게 우려를 표했던 인물이었다. 강태준의 편집증적인 의심은 그를 향했다. 태준은 긴급 임원회의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박 전무를 모욕했다. 당신이 내 뒤통수를 쳤나, 내 경고를 무시하고 반대 의견을 냈던 게 이런 꿍꿍이가 있어서였어. 박 전무는 억울함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다. 회의실에 그 누구도 감히 그를 위해 나서지 못했다. 강태준은 그를 즉시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했다. 충신을 하루아침에 내치는 그의 잔인한 모습에 다른 임원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었다. 강태준은 이것이 본보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가장 튼튼한 지지 기반 하나를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었다.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강태준의 머릿속에 서유아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가끔 텅 빈 저택에 돌아올 때마다 그녀를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늘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싼 모텔 방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으려나? 꼴 좋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위대한 제국에 가한 이 정교한 공격의 지휘자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그녀는 여전히 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하고 의존적인 장식품일 뿐이었다. 그 오만함이 그의 눈을 완벽하게 가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유하의 비밀 사무실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유하와 백승호는 실시간으로 천명그룹의 주가,
변동과 관련 뉴스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화이트보드에는 다음 단계 작전 계획이 빼곡히 적히고 있었다. 백승호는 박진수 전무의 해임 기사를 보며 혀를 찼다. 어리석은 자, 스스로 자기 팔다리를 자르고 있군요. 박 전무는 그룹 재무의 가장 정통한 사람인데 저런 식으로 내치다니. 유한은 차분하게 모니터를 응시하며 말했다. 그의 편집증이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그가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녀의 계획은 처음부터 강태준이라는 인간의 성격적 결함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의 오만함, 그의 의심, 그의 잔인함. 그 모든 것이 이제 그를 올가매는 덫이 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박진수 전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짐을 챙겨 쓸쓸히 회사를 나왔다. 20년 청춘을 바친 회사에서 쫓겨나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다. 그는 허탈한 마음에 한강변에 차를 세우고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박진수 전무님, 당신의 충성은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강태준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고 싶으시다면 기회는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1000명 바이오로직스의 미공개 임상 실험 데이터 원본이 필요합니다. 박 전무는 메시지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1000명 바이오로직스는 강태준이 주가 조작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위장 계열사였고, 임상 실험 데이터 조작은 오직 극소수의 임원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대체 누가 이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인가?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복수심이었다. 제국의 단단했던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고, 이제 그 틈으로 새로운 동맹의 손길이 뻗어 들어오고 있었다. 박진수 전무는 익명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며칠 밤낮으로 고뇌했다. 평생을 바친 회사와 주군을 배신하는 것은 그의 신념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이 자신에게 가한 모욕과 부당함은 그의 충성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강태준의 아버지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1000명 그룹을 일구었는지 기억했다. 아들인 태준은 그 위대한 유산을 사적인 욕망과 탐욕으로 더럽히고 있었다. 결국 그는 자신의 행동이 진정한 주군이었던 선대 회장의 유지를 지키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을 이용해 회사에 잠입했고, 자신의 비밀 금고에 보관해 두었던 1000명 바이오로직스 임상 데이터 조작 증거 원본 파일을 USB에 담았다. 그리고 약속된 장소인 한강에 버려진 창고에 그것을 가져다 놓았다. 그는 상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저 이것이 정의를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킬 뿐이었다. 유하와 백승호의 손에 들어온 데이터는 그야말로 핵폭탄급이었다. 1000명 바이오로직스는 난치병 치료 신약을 개발 중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주가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린 상태였다. 하지만 데이터는 그 신약이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심각한 부작용까지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강태준은 수많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백승호는 데이터를 분석하며 혀를 내둘렀다. 이건 단순한 주가 조작이 아니라 대국민 사기입니다. 이게 터지면 1000명 그룹은 회생 불가능합니다. 유한은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이 폭탄을 가장 효과적으로 터뜨릴 사람이 필요해요. 돈이나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좇는 사람. 그녀가 선택한 인물은 탐사보도 전문기자 최석원이었다. 그는 대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다 여러 번 소송을 당하고 심지어 해고까지 당했지만 결코 펜을 꺾지 않은 인물이었다. 현재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그의 기사는 여전히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유한은 그에게도 역시 익명으로 접근했다. 그녀는 데이터의 일부만을 먼저 보내 그의 신뢰를 얻은 후 전체 자료를 넘겼다. 최석원 기자는 자료를 받아들고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이것은 그의 기자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특종이었다. 그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검증하고 관련자들을 은밀하게 취재했다. 1000명 바이오로직스 내부의 양심적인 연구원 몇몇이 그의 끈질긴 설득에 익명으로 증언을 해주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고 거대한 진실의 윤곽이 드러났다. 기사가 터진 것은 월요일 아침 주식시장이 개장하기 직전이었다. 단독 1000명 바이오로직스 신약 임상 데이터 조작. 수조원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헤드라인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기사에는 조작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가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고 내부 고발자의 생생한 증언까지 담겨 있었다.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1000명그룹 관련 모든 계열사의 주가가 하한가로 추락했다. 특히 1000명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었다.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렸고 기관 투자자들은 맹렬하게 주식을 팔아치웠다. 1000명그룹의 시가총액은 단 하루 만에 수십조 원이 증발했다. 강태준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모래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강태준에게 집중되었다. 방송사 카메라들이 그의 집과 회사 앞에 진을 쳤고 기자들은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어 해명을 요구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핏발선 눈으로 뉴스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내부 최고 기밀인 임상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었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 박진수 전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늙은 여우가 감히 나를 물었어. 분노에 휩싸인 그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당장 검찰에 박진수 전무를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소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여론은 오히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보복하려는 파렴치한 재벌 총수에게 등을 돌렸다. 금융감독원과 검찰도 더 이상 이 사건을 외면할 수 없었다. 즉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1000명그룹 본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검사들이 들이닥쳐 서류와 컴퓨터를 박스에 담아 나가는 광경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었다. 한때 재계의 제왕으로 군림하던 강태준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다. 그는 이제 탐욕스러운 사기꾼, 부도덕한 기업 사냥꾼으로 낙인 찍혔다. 파티는 끝났다. 그의 화려했던 제국은 이제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는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고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게 되었다. 유한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TV 화면 속에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굳은 표정으로 검찰청사로 들어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동정심도 통쾌함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확인하는 듯한 담담함 뿐이었다. 백승호가 그녀의 옆에 서서 말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강태준은 감옥에 갈 것이고 1000명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거나 공중 분해될 겁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유한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괴물입니다. 저대로 순순히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분명 마지막 발악을 할 겁니다. 그녀의 눈은 TV 화면 속 강태준의 눈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절망이 아닌 도끼 가득한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아직 항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을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될 터였다. 이제 곧 그의 분노의 화살이 마침내 진짜 관역을 향하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았다.
검찰의 수사망은 매일같이 그를 향해 좁혀왔고 변호인단은 절망적인 보고만을 올릴 뿐이었다. 그들이 제시하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치명적이어서 반박의 여지조차 없었다. 그는 박진수 전무를 비롯한 내부 배신자들을 저주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더 거대한 힘이 자신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의 배신으로 설명될 수 있는 수준의 공격이 아니었다. 그날 밤 그는 텅 빈 저택의 서재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압수수색으로 엉망이 된 방은 그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그는 사건의 흐름을 처음부터 다시 복기했다. 엘리시안 필드의 환경 문제, 재기 천명물산 해외 채권에 대한 정교한 금융 공격, 그리고 천명 바이오로직스의 내부 고발까지. 각각의 공격은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공격에는 기이한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자신의 가장 아픈 곳, 가장 비밀스러운 약점만을 정확히 노렸다는 것이다. 누가 자신의 모든 것을 이토록 속속들이 알고 있단 말인가? 누가 자신의 오만한 성격과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을 예측하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이 맹렬하게 회전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벽에 걸린 아내의 초상화에 멈췄다. 10년 전 결혼식 때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 서유아는 수줍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가 항상 장식품이라고 여겼던 그 얼굴. 순간 그의 뇌리를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조용했지만 모든 것을 듣고 있었던 아내. 그가 사업상 통화를 할 때도, 변호사들과 비밀스러운 회의를 할 때도 그녀는 늘 근처에 있었다. 그는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했지만 그녀는 존재했다. 그가 무심코 흘렸던 정보들, 그의 서재에 놓여있던 서류들, 그녀가 가끔 던졌던 질문들. 엘리시안 필드 부지는 원래 철새 도래지 아니었나요? 그 신용평가사 당신 친구가 임원으로 있는 곳이죠. 그는 그 모든 것을 아내의 한가한 호기심으로 치부했었다. 강태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가 가출한 아내를 걱정하기는커녕 싸구려 모텔에서 울고 있을 것이라 비웃고 있을 때 그녀는 그의 제국을 향한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평생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여자가 이 모든 재앙의 배후였다. 분노보다 더 큰 것은 지독한 허탈감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혐오였다. 그는 초상화를 향해 술잔을 집어 던졌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의 오만한 세상의 가면도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당장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던 사설 정보원을 불렀다. 검찰의 감시를 받고 있는 공식적인 경로는 피해야 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유아를 찾아내.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정보원은 이틀 만에 유하의 위치를 찾아냈다. 강남의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평범해 보이는 오피스 빌딩. 그곳이 그녀의 전쟁기지였다. 강태주는 비서도 운전기사도 없이 홀로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그는 빌딩 앞에 도착해 잠시 차 안에서 숨을 골랐다. 그는 그녀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분노를 터뜨려야 할지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상상했지만 어째서인지 그 모습이 전혀 그려지지 않았다. 그는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사무실은 15층에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거칠게 열어젖혔다. 사무실 안의 풍경에 그는 다시 한번 숨을 멈췄다. 그곳은 초라한 도망자의 소굴이 아니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에는 각종 데이터와 뉴스 속보가 실시간으로 떠 있었고 중앙의 커다란 테이블에는 천명그룹의 조직도와 작전 계획으로 보이는 도표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유아가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백승호가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지키듯 서 있었다. 강태준의 눈에는
백승호의 모습이 먼저 들어왔다. 내 놈이었구나. 내가 걷어주지 않았으면 길바닥에서 썩어 문드러졌을 놈이 감히 그의 분노가 백승호에게 향했다. 하지만 유하가 그를 막아섰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어 백승호를 제지하고는 강태준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오랜만이네요, 강태준 씨. 여기까지 직접 행차하시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눈빛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강태준은 그녀의 그런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다. 이것은 그가 알던 서유하가 아니었다. 순종적이고 그림자 같던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의 앞에는 냉철하고 위압적인 지휘관이 서 있었다. 너였어. 전부 내 짓이었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어떻게, 왜 내가 내게 부족하게 해준 게 뭐가 있었는데? 유하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부족한 것 당신은 내게 모든 것을 줬다고 생각했겠죠. 돈, 명예, 화려한 집. 하지만 당신은 단 한 가지를 주지 않았어요. 존중. 그녀는 테이블을 천천히 돌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백승호 씨의 인생을 파괴했고 박진수 전무님의 충성을 배신했죠. 수많은 투자자들을 속였고 당신의 아버지께서 피땀 흘려 세운 회사를 당신의 더러운 금고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당신은 내 인생을 당신의 장식품 취급했지. 이건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예요. 강태준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고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싶었지만 그녀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여자 앞에서, 그것도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기던 여자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애원했다. 제발 그만둬. 원하는 게 뭐야? 돈, 회사, 지분 뭐든 줄게. 이러지 마. 유하는 그의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군요.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가진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감옥 같은 저택에 가뒀다고 생각했겠지만 당신은 그저 나를 풀어준 것뿐이에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강태준 씨. 이건 당신에 대한 심판이고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유하는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더 이상 그에게 할 말은 없다는 뜻이었다. 강태준은 텅 빈 눈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힘없이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는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다. 차에 돌아온 그는 핸들에 머리를 밟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난생 처음으로 그는 진정한 공포를 느꼈다. 가면이 벗겨진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구석에 몰린 남자의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천명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임시 주주총회 날이 밝았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모든 시선이 총회가 열릴 호텔의 그랜드 볼룸으로 쏠렸다. 회사가 존속하느냐 아니면 공중 분해되느냐가 이날 결정될 터였다. 강태준은 아직 구속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의 운명은 바람 앞의 촛불과 같았다. 이 주주총회는 그가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마지막 도박이었다. 그는 밤새 자신의 우호 지분을 확인하고 일부 기관 투자자들을 협박과 회유로 구슬렸다. 그는 이 자리에서 거짓된 회생 계획을 발표하여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 심산이었다. 같은 시각 서유아의 사무실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지난 며칠간 그녀와 백승호는 천명그룹의 소액 주주 수천 명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평생 모은 돈을 천명 주식에 투자했다가
길거리에 나앉게 될 위기에 처한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백승호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회사의 재무 상태와 강태준의 비리 혐의를 설명했고, 유하는 진심으로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위로했다. 그녀의 진정성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절망에 빠져 있던 소액 주주들은 자신들의 의결권을 그녀에게 위임하기 시작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그렇게 모인 지분이 15%에 육박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복병이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더 필요했다. 유하는 강태준의 모든 비밀 자금을 관리해온 그의 개인 집사 조 실장을 목표로 삼았다. 조 실장은 강태준의 모든 죄를 알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였지만 그만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유하는 변호사를 통해 그에게 은밀하게 접근했다. 변호사는 유하가 입수한 증거, 즉 강태준이 모든 죄를 조 실장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준비한 진술서를 보여주었다. 강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당신은 최소 10년형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진실을 밝힌다면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조 실장은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다. 강태준을 배신하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이었지만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감옥에서 썩을 수는 없었다. 그는 결국 유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강태준의 모든 불법 자금 흐름과 뇌물 장부, 그리고 그가 나눴던 모든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넘겼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주주총회장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준은 단상에 올라 비장한 표정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독사처럼 살아있었다. 그는 외부 세력의 부당한 공격과 내부 배신자들 때문에 회사가 위기에 빠졌다며 거짓으로 눈물까지 흘렸다. 그러고는 곧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청사진을 제시하며 주주들을 현혹하기 시작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비장해서 일부 주주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듯 보였다. 바로 그때였다. 총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서유하였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단정하고 힘이 느껴지는 비즈니스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거대한 충격이었다. 단상 위에서 연설하던 강태준은 그녀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다. 그는 유하가 이 자리에 나타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의장이 당황하며 그녀의 신분을 묻자 유하는 마이크를 잡고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서유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천명그룹 소액 주주 연대를 대표하는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녀의 발언의 장내는 술렁였다. 그녀는 의장의 허락을 받고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녀가 강태준의 옆을 스쳐 지나갈 때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태준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유하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유하는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섰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했다. 강태준 회장께서는 외부 세력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외부가 아닌 바로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에는 강태준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천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계좌 내역이 나타났다. 장내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유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다. 천명 바이오로직스에 조작된 임상 데이터, 원본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려진 뇌물 장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강태준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들이 쉴 새 없이 화면을 채웠다. 강태준은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텅 빈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유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여기 이 모든 사실을 증명해 줄 분이 계십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스크린에 조 실장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의 조 실장은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이 강태준의 지시로 저질렀던 모든 불법적인 일들을 날짜와 금액까지 정확하게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너무나도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감히 의심할 수 없었다. 영상이 끝나자 총 회장은 분노한 주주들의 고함으로 가득 찼다. 강태준을 지지하던 이들조차 등을 돌렸다. 강태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스크린을 바라보며 주저앉았다. 그의 마지막 도박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사회적 신임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까지 그는 모두 잃었다. 곧바로 강태준 회장의 해임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었다. 결과는 압도적인 가결이었다. 의장이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 총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는 검사들과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단상으로 곧장 걸어와 강태준에게 다가갔다. 강태준 씨 조 실장의 증언에 따라 추가된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강태준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제왕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다. 그는 자신이 기만했던 수많은 주주들과 터져 나오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서유아는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통쾌함도 없었다. 그저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낸 자의 고요한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무너진 제국의 잔해 위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뿐이었다. 강태준의 시대는 그의 극적인 체포와 함께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천명 게이트의 여파는 거셌다. 관련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천명그룹의 주가는 거래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수만 명의 직원들과 수십만 명의 주주들은 회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채 불안에 떨어야 했다. 거대한 제국은 주인을 잃고 표류하는 난파선과 같았다. 혼란 속에서 회사의 채권단과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그들에게는 회사를 이끌 새로운 구심점이 절실했다. 누군가는 무너진 그룹을 해체해서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누군가는 외부에서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로 그때 소액주주연대의 대표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백승호가 모두의 예상을 깨는 제안을 했다. 이 위기를 수습할 유일한 적임자는 서유하 대표뿐입니다.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재벌 총수의 전 부인이자 복수극의 주인공에게 회사의 운명을 맡기자는 제안은 너무나도 파격적이었다. 보수적인 이사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하지만 최대 채권 은행의 대표가 백승호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었다. 서유하 대표는 이 모든 사태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잃어버린 시장의 신뢰를 되찾아올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대안이 없었던 위원회는 서유아에게 임시 회장직을 맡아 그룹의 구조조정을 이끌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유하는 처음에는 그 제안을 망설였다. 그녀의 목표는 복수가 아닌 정의의 실현이었고 이미 그 목표는 이루어졌다. 그녀는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조용한 곳에서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밤새 천명그룹 직원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강태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싸움을 마무리하는 진정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그녀는 임시 회장직을 수락했다. 그녀의 첫 행보는 강태준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회장실에 틀어박혀 명령을 내리는 대신 본사로비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그녀는 연설문도 없이 직원들과 눈을 맞추며 담담하게 말했다. 지난 시간 천명그룹은 한 사람의 욕망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천명은 주주와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직원들을 위해 존재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 되겠지만 투명하고 정직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며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겠습니다. 그녀의 진심은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가장 먼저 강태준의 폭정에 의해 억울하게 해임되었던 박진수 전무를 구조조정본부장으로 복직시켰다. 실력은 있지만 줄을 서지 못해 좌천되었던 인재들이 주요 보직에 발탁되었다. 회사는 서서히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리더십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것이었다. 구조조정의 과정은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강태준이 비자금 창구로 이용했던 천명 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부실 계열사들을 과감하게 매각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적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최고의 조건으로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했다. 그녀는 떠나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고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다. 노조조차 그녀의 진정성 앞에서는 비난 대신 협조를 택했다. 그녀는 또한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본 소액 주주들을 위해 회사 차원의 피해 보상 기금을 마련했다. 이것은 복수를 넘어 자신이 일으킨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동이었다. 그녀의 이러한 행보에 여론은 등을 돌렸던 천명그룹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너진 제국의 폐허 위에서 신뢰라는 새로운 기둥을 세우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태준은 재판 끝에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언론은 더 이상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천명그룹은 예전보다 규모는 작아졌지만 훨씬 더 건강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다. 서유하는 임시 회장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사회의 만장일치 추대로 정식 회장이 되었다. 어느 일은 아침 유하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동이 터오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은 한때 강태준이 앉아 세상을 호령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이제 그 공간은 오만과 탐욕 대신 조용하고 따뜻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책상 위에는 복잡한 복수 계획서, 대신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파괴자가 아닌 창조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가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잃어버렸던 안이 처음으로 찾아낸 진짜 자신의 미소였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복수의 화신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리더 서유하였다. 황금 세장 속에 갇혀있던 인형은 이제 세상을 향해 가장 힘차게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참이었다. 새로운 시대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